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오랜만이죠? 촬영을 하고 있는 현재는 23일입니다. 이제 정말 연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모레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여러분들은 성탄절 때 보통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전 올해도 큰 행사?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사람 많은 것이 싫더라고요. 언제 한 번은 크리스마스 날 혼자 등산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대구 사람이라서 그런지 등산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2달? 적어도 3달에 한 번씩은 혼자서 등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크리스마스 때도 어김없이 혼자 등산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힘이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반나절 정도 등산을 하니까 슬슬 해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 5시간 동안 등산을 했으니까 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구는 분지 형태이기 때문에 산길이 다 이어져 있거든요. 원 모양으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실컷 걷다 보니까 이제 제 집과는 너무 멀어져 버려가지고 하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곳으로 그냥 아무데나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집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좀 바래러 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전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크리스마스 때 할 일이 없었거든요. 덕분에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또 얼마 전엔 어머니의 환갑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처럼 고향으로 가가지고 어머니 생일맞이 식사 자리를 참석했었는데 케이크를 들고 손주들, 그러니까 저한텐 조카들이겠죠. 조카들까지 함께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왠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우리 엄만 평생 40대일 줄 알았는데 세월이 참 빠릅니다. 효도도 많이 할 수 있게 얼른 유명해져야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혼자 한참을 떠들었네요.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한지 2년, 3년째 되어가니까 이렇게 혼잣말도 점점 느는 것 같아요. 그럼 이만 각설하고 여러분들 아주 멋진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다수 분들이 제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주무시니까 인사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인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셜록 홈즈 오디오북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작품은요, 브루스 파팅턴 설계도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제가 정말 예전에 읽어드렸던 위스테리아 저택 이 에피소드의 다음 이야기입니다. 셜록 홈즈 통편집 모음 재생 목록에 제가 시대 순으로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너무 옛날에 읽어버려가지고 마음 같아선 다시 리메이크를 하고 싶네요. 언제 셜록 홈즈 시리즈를 다 읽고 나면 정말 부족했던 편들 시간 날 때 리메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브루스 파팅턴 설계도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브루스 파팅턴 설계도 1895년 11월 셋째 주 내내 런던엔 온통 노란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베이커가에 있는 우리 집 창문에서 맞은편에 있는 집조차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첫째 날의 홈즈는 그의 방대한 참고 서적들을 교차 체크하면서 색인을 만드는 일로 하루를 보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최근에 취미를 갖게 된 중세음악에 하루 종일 빠져 지냈다. 하지만 넷째 날 아침 식사 때 의자를 뒤로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을 때도 여전히 거리에 안개가 가득한 걸 보고는 성격 급하고 활동적인 내 친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거실을 오락가락하며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우중충하고 묵직한 갈색 소용돌이 때문에 창문에 끈적한 물방울들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애꿎은 가구를 두드리며 짜증을 냈다. 왓슨, 신문에 재밌는 기사 없어? 그가 물었다.
홈즈가 말하는 재밌는 기사란 범죄 사건이란 걸 난 잘 알고 있었다. 혁명과 전쟁, 임박한 정권 교체에 대한 기사들이 있었지만 그건 내 친구에겐 관심 밖의 일이었다. 범죄 사건 기사도 꽤 있긴 했지만 모두 평범하고 시시한 것들 뿐이었다. 홈즈는 신음소리를 내며 안절부절 다시 거실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런던의 범죄자들은 다 바보 멍청이야. 창밖을 봐. 왓슨, 사람들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라고. 아주 희미하게 나타났다가 금세 두터운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잖아. 이런 날 도둑이나 살인자들은 정글 속 호랑이처럼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지. 목표물을 공격하기 전에는 절대로 눈에 띄지 않으니 증인이라곤 오직 희생자뿐일 테니까. 홈즈는 경기에서 진 선수처럼 볼멘 소리로 웅얼웅얼 말했다. 그런 시시한 절도 사건은 엄청 많아. 내가 말했다. 홈즈는 경멸스럽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이 거대하고 소름 끼치는 무대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한 거야. 내가 범죄자가 아니란 것에 이 사회는 감사해야 돼. 그가 말했다. 그건 그래, 정말로. 난 진심으로 동의했다. 내가 브룩스나 우드하우스라고 생각해봐. 아니면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50명쯤 된다고 가정해보자고. 난 그들의 추적을 피해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만나자는 정갈과 거짓 약속,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지. 암살이 정말 쉽게 그리고 흔하게 일어나는 남미 국가들이 런던처럼 안개가 심하지 않다는 건 정말 다행이야. 응? 아하, 지겨워서 죽을 것 같은 이 무료함을 날려줄 뭔가가 왔구만. 하녀가 전보를 들고 들어왔다. 홈즈는 전보를 찢어서 열어보곤 웃음을 터뜨렸다.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마이크로프트 형이 이리 온대. 그가 말했다. 그게 어때서? 내가 물었다. 왜냐고? 그건 좁은 시골길에서 도시 전차를 만난 것 같은 거야. 마이크로프트 형은 자기 궤도 안에서만 다니는 사람이거든. 벨메가에 있는 하숙집, 디오게네스 클럽, 화이트홀이 그의 사이클이야. 그가 여기 온 건 이제껏 딱 한 번뿐이었고.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무슨 설명 없었어? 홈즈는 형에게서 온 정보를 나에게 건넸다. 캐도곤 웨스트힐로 만나야 함. 곧 가겠음. 마이크로프트. 캐도곤 웨스트?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내가 말했다. 그래? 난 전혀 모르는 이름인데. 하지만 마이크로프트 형이 움직인 걸 보면 엄청난 일인 게 분명해. 행성이 자기 궤도를 벗어나다니. 그나저나 마이크로프트 형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 난 그리스어 통역사 사건 당시 들었던 설명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영국에서 정부의 무슨 직책을 맡고 있다고 했지? 아마. 홈즈가 쿡쿡 웃었다. 그땐 내가 자네를 잘 모를 때라서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거야. 국가기관에 대해 말할 때는 늘 신중해야 하니까. 그가 영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건 맞아. 뭐 가끔은 마이크로프트 형 자신이 영국 정부가 될 때도 있긴 하지만 말이야.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홈즈. 자네가 놀라는 건 당연해. 마이크로프트 형은 연봉이 450파운드밖에 안 되는 하급 관리니까. 하지만 그건 그가 어떤 분야로든 야망도 욕심도 없기 때문이야. 명예든 직급이든 그에겐 하찮은 거거든. 어쨌든 그는 이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왜? 그건 그가 아주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야. 그는 정부 내에서 스스로 자기 자리를 만들었어. 그런 자리는 이제껏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는 엄청나게 논리적이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데다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기억력이 뛰어나. 내가 기억력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것처럼 형은 기억력을 바탕으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지. 각 부서에서 전달한 정보를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야. 정보 처리 센터인 셈이지. 부서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지만 형은 다방면에 걸쳐서 지식의 폭이 엄청 넓어. 예를 들면 어느 장관이 해군, 인도, 캐나다 그리고 복본위제가 복합적으로 뒤얽힌 일에 대해 알고 싶다고 가정해보자고. 장관은 각각의 문제에 대한 정보를 각각의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해야 할 거고, 또 그걸 모아서 나누고 분석하는 복잡한 작업을 해야겠지.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형에게 의뢰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분야의 정보를 종합해서 각각의 정보들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줄 수 있지. 처음에 정부는 형을 빠르고 편리한 수단 정도로 대했어. 하지만 이젠 정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지. 형의 두뇌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바로 끄집어낼 수 있거든. 형의 말에 따라 국가 정책이 바뀐 적도 꽤 여러 번이야. 형은 일밖에 몰라. 내가 조언을 구하면 잠깐 도와주긴 하지만 고작 두뇌 훈련 정도로 여기지. 그런 분이 이리로 납신다니까 대체 무슨 일일까? 캐도건 웨스트는 누구고 형과는 대체 무슨 관계일까? 아, 맞아! 생각났어! 난 벌떡 일어나 소파 위에 쌓여있는 신문 더미로 달려갔다. 아, 맞아.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분명해. 캐도건 웨스트는 화요일 아침에 기찻길에서 시체로 발견된 그 젊은이야. 홈즈는 파이프를 물려다 말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럼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왓슨. 형이 이를 팽개치고 달려올 정도면 그 죽음은 절대로 평범한 죽음이 아니야. 근데 형이 그 사건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내 기억엔 별다른 특징이 없는 사건이었는데, 젊은이가 달리는 기차에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였잖아. 강도를 당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전혀 없었어. 안 그래? 그동안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많이 나왔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기이한 사건인 게 분명한 것 같아. 내가 말했다. 형의 반응으로 보아 엄청나게 특별한 사건이 분명해 왔어. 왔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해줘. 그는 안락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서 말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캐더곤 웨스트야. 나이는 27세, 미혼이고 울리치 군수청 직원이야. 공무원이군. 마이크로소프트 형과의 연결고리를 하나 찾았어. 그는 월요일 밤에 울리치에서 갑자기 사라졌어. 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약혼녀 바이올렛 웨스트베리 양인데 저녁 7시 30분쯤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대. 그날 두 사람은 싸운 적도 없었는데 왜 그런 식으로 가버렸는지 모르겠대. 그 다음 행적에 대해선 알려진 게 없고, 메이슨이란 철로 수리공이 런던 지하철 엘드게이트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의 시체를 발견했어. 언제? 화요일 아침 6시에? 동쪽으로 가는 선로 왼쪽 넓은 곳에 쓰러져 있었어. 선로가 터널에서 막 빠져나와서 역에 가까운 지점이야. 아우, 머리가 심하게 박살났어. 아마 기차에서 떨어질 때 다친 거겠지. 시체가 쓰러져 있는 자세만 봐도 그렇고, 근처 마을 어디에서도 시체를 그 자리로 옮기려면 개찰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개찰구에는 늘 검표원이 서 있잖아. 그러니 그는 기차에서 뛰어내린 게 분명해. 좋아. 아주 명백한 사건이군. 떨어질 때 살아있었는지 이미 죽은 상태였는진 몰라도 그 남자는 기차에서 뛰어내렸거나 누군가에게 떠밀린 거야. 그건 아주 분명해. 그래서 시체가 발견된 옆철로를 횡단하는 기차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는 기차야.
일부는 순전히 도심만 운행하는 기차고 또 일부는 윌레스덴역과 도시 외곽을 연결하는 기차야. 그 청년은 정확히 몇 시인진 몰라도 그날 밤늦게 이 선로를 지나는 기차를 탔다가 죽은 게 분명해. 하지만 그가 어느 역에서 기차를 탔는지는 알 수가 없어. 차표를 보면 되잖아. 주머니를 다 뒤졌는데 차표가 없었대. 차표가 없었다고? 왓슨, 이건 정말 너무 이상해. 내가 알기론 차표가 없이 도심열차 승강장에 들어가는 건 절대로 불가능해. 분명히 그 청년은 표를 갖고 있었어. 그가 어느 역에서 기차를 탔는지 숨기려고 차표를 가져간 걸까? 가능한 일이야. 아니면 기차에서 차표를 떨어뜨렸을까? 그것도 가능한 일이야. 그 점은 생각해 봐야겠구만. 강도를 당한 흔적은 없었다고 했지? 전혀. 여기 그의 소지품 목록이 있어. 지갑에 이 펀드 15실링이 들어있었어. 캐피탈 앤 카운티 은행의 울리치 지점에서 발행한 수표책도 한 권 갖고 있었어. 그걸로 그의 신원을 밝혀냈대. 울리치 극장에 특별석 티켓도 2장이 있었는데 입장 시간은 바로 그날 저녁이야. 그리고 작은 기계 설계도 꾸러미가 있었어. 홈즈가 만족스러운 탄성을 질렀다. 이제야 알겠군. 왓슨, 영국 정부, 울리치 군수청, 기계 설계도 마이크로프트 형. 연결고리가 완성됐어. 하지만 형이 곧 올 테니 직접 들어보자고. 잠시 후 엄청 키 크고 덩치 큰 마이크로프트 홈즈가 방으로 안내되었다. 육중하고 거대한 체격이 주는 인상은 늘 그렇듯 투박하고 둔탁한 느낌이었지만 그 버거운 몸 위에 붙은 머리, 즉 카리스마 넘치는 이마, 강철빛 도는 깊은 회색 눈, 앙다문 입술, 그 표정에 깃든 너무나 미묘한 신비로움이 그 엄청난 체격에서 받은 첫인상을 지워버리고 오직 그의 우월한 정신만을 기억하게 했다. 그 뒤를 따라 런던 경시청에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들어왔다. 우리의 오랜 친구인 그는 마르고 근엄한 인상이었다.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이 사건의 중대성을 예고하고 있었다. 경감은 말없이 악수했다. 마이크로프트 홈즈는 외투를 벗고 안락 의자에 깊숙이 들어앉았다. 셜록, 아주 귀찮은 일이 생겼어. 습관을 바꾸는 거 진짜로 싫지만 이번 일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말이지. 지금은 샤멜 상황 때문에 사무실을 비우면 안 되는데 이건 완전히 긴급 상황이거든. 수상이 이렇게 당황하는 건 처음 봤어. 해군 본부는 완전 벌집 쑤셔놓은 꼴이고. 사건 기사는 읽었나? 마이크로프트 홈즈가 말했다. 지금 막 읽었어. 무슨 기계 설계도야? 그게 바로 핵심이야. 다행히 외부로 빠져나가진 않았어. 그 가련한 젊은이가 갖고 있던 설계도는 브루스 파팅턴 잠수함 설계도야. 만약에 그게 알려지면 언론에서 난리가 날 거야. 마이크로프트 홈즈는 아주 침울하게 말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알고도 남을 것 같았다. 그의 동생과 나는 말없이 앉아서 다음 말을 기다렸다. 너도 그 잠수함에 대해서는 들어봤지? 내 생각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름 정도만 알아. 그 설계도가 얼마나 중요한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야. 영국 정부에서는 전력을 다해 보안을 유지했어. 브루스 파팅턴 잠수함의 행동 반경 안에서는 절대로 적이 공격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야. 2년 전에 비밀리에 국가 예산에서 거액을 투자해 잠수함의 발명 특허권을 독점했어. 그리고 국가 기밀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았지. 그 설계도는 엄청 복잡해. 30개의 다른 특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전체적인 작업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야. 정부는 설계도를 군수품 창고 근처에 있는 도난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비밀 사무실 안에 정교한 금고 속에 보관했어. 설계도가 그 사무실에서 빠져나온다는 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 해군 작업 감독관조차도 그 설계도를 보려면 울리치 사무실로 가야 할 정도거든. 그런데 런던 한복판에서 발견된 젊은이의 시체에서 그 설계도가 나온 거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거지. 설계도는 다 찾았어? 아니, 셜록. 아직 다 못 찾았어. 그게 문제야. 울리치에서 사라진 도면은 모두 10장인데 캐도건 웨스트의 주머니에는 7장밖에 없었어. 가장 중요한 3장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도둑 맞은 거지. 셜록,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이 일에만 집중해. 가장 중요한 국제 문제를 네가 해결해야 된다고. 캐도건 웨스트가 왜 설계도를 가져갔는지, 도면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의 시체가 어떻게 그곳에서 발견됐는지, 어떻게 악을 바로잡아야 할지 알아내.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아내. 와. 왜? 형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형도 나만큼 할 수 있잖아. 셜록. 그럴 수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모으는 게 문제야. 네가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주면 내가 전문가로서 탁월한 분석을 해줄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확대경을 들여다보는 건 내 일이 아니야. 절대 아니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 일을 해결하면 다음 수훈자 명단에 네 이름이... 내 친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난 게임 자체를 즐길 뿐이야. 아무튼 이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인 게 분명하니까 기꺼이 조사할게. 더 자세히 설명해줘. 더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 종이에 다 적어놨어.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주소도 몇 개 같이 적어놨지. 그 설계도의 실질적인 보안 책임자는 유명한 행정기술관 제임스 월터 경이야. 참고 문헌에 소개할 때 수식어만 2줄이 붙는 사람이지. 경험 많고 매너가 좋아서 고관 대작들이 파티를 열 때 가장 초대하고 싶어하는 손님이야. 무엇보다 그는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야. 그건 분명해. 금고 열쇠는 2개인데 그중 하나는 그가 갖고 있어. 월요일 근무 시간 내내 설계도는 금고 안에 있었고 제임스 경이 열쇠를 챙겨서 사무실을 나와 런던으로 출발한 건 3시쯤이었어. 그 사건이 일어난 날, 그날 저녁에는 바클레이 스퀘어에 있던 싱클레어 제독의 집에 있었어. 그건 확인된 사실인가? 그가 울리치를 떠나는 건 그의 동생인 발렌타인 월터 대령이 증언했고, 그가 런던에 도착한 건 싱클레어 제독이 증언했어. 그래서 제임스 경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아. 열쇠를 갖고 있는 또 한 사람은 누군가? 상급 사무관이자 설계사인 시드니 존슨 씨. 그는 40세의 기혼남이고 아이가 5이야. 조용하고 까다로운 사람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근무 성적은 엄청 뛰어난 사람이야. 동료들에게 별로 인기는 없었지만 엄청 열심히 일해. 그는 월요일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뒤에 그 내내 집에 있었고 열쇠는 늘 시계줄에 걸어서 가지고 다닌다고 진술했고 증인은 아내밖에 없어. 캐도건 웨스트에 대해서도 말해줘. 그는 10년 동안 군수청에서 일했고 일도 아주 잘했어.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지만 곱고 정직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고 있지. 그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사무실에서 직위는 시드니 존슨 다음이었고 그는 업무상 설계도를 매일 접했어. 설계도를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직원이었지. 그날 밤 설계도 금고를 잠근 건 누군가? 상급 사무관 시드니 존슨 씨였어.
그럼 설계도를 누가 빼돌렸는지는 보나마나구만. 실제로도 캐도건 웨스트란 사람한테서 그 설계도가 발견됐잖아.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안 그래? 그건 그래, 셜록. 하지만 그렇게 보자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 우선 그가 그걸 왜 가져갔겠어? 그야 설계도가 워낙 가치 있는 거니까. 그래, 수천 파운드는 쉽게 받을 수 있지. 그가 설계도를 갖고 런던에 가서 파는 것 말고 다른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 아니, 없어. 그렇다면 우린 그걸 가설로 받아들여야 돼. 웨스트라는 젊은이는 설계도를 가져갔어. 그리고 그러려면 열쇠를 하나 미리 복제해 두었어야 했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겠지. 건물 출입구와 사무실 문도 열어야 했을 테니까. 그럼 그는 여러 개의 복제키를 갖고 있었어. 그는 런던에 가서 몰래 설계도를 팔아 넘기고 다음날 아침에 들통나기 전에 그 자리에 그대로 돌려놓으려고 했을 거야. 런던에서 그런 반역 행위를 하다가 끝장난 거지. 어떻게? 울리치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누군가 그를 죽인 다음 객실 밖으로 던졌겠지. 시체가 발견된 곳은 엘드게이트 근처야. 울리치로 가려면 런던 브리지역에서 갈아타야 하는데 엘드게이트는 런던 브리지역에서 한참 지난 곳이야. 그가 런던 브리지역을 지나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 예를 들면 객실에서 누군가와 진지한 토론에 몰입하다가 싸움이 나서 목숨을 잃게 된 거야. 어쩌면 객실을 빠져나가려다가 선로로 추락해서 최후를 맞이한 것일 수도 있고, 거기 있던 다른 사람이 문을 닫았어. 그날은 안개가 지독히도 자욱해서 아무도 보지 못했을 거야. 셜록, 현재 우리가 가진 정보로는 더 나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아직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일단 캐도건 웨스트가 이 서류를 런던에 가서 팔기로 결심했다고 그렇게 가정해 보자고. 당연히 그는 외국 스파이와 약속을 잡았을 테고 그날 저녁은 시간을 비워 놓았어야 정상이지. 그런데 그는 극장표를 2장 끊어 놓았고 약혼녀를 데리고 가다가 갑자기 사라졌어. 눈가림이죠. 초조하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레스틀레이드 경감이 끼어들었다. 아주 독특한 의견이군요. 그것을 첫 번째 반론이라 치고 두 번째 반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런던에 가서 외국 스파이를 만났다고 가정할 겁니다. 그는 아침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설계도가 없어진 게 발각되기 전에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했죠. 그는 10장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의 주머니에는 7장만 남아있었죠. 나머지 3장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가 순순히 그걸 내주었을 리는 절대 없죠. 다시, 그렇다면 그 대가로 받은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의 주머니에 엄청난 돈이 들어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말이죠. 제가 보기엔 그건 아주 명백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나마나 뻔하죠. 그는 설계도를 팔려고 가져갔어요. 그는 스파이를 만났죠. 하지만 그들은 가격을 합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도로 집으로 가려고 나섰는데 스파이가 따라왔죠. 기차 안에서 스파이는 그를 죽이고 가장 중요한 서류만 빼서 가져갔습니다. 시체는 객실 밖으로 던져버리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안 그래요? 레스틀레이드 경감이 말했다. 기차표는 왜 없어졌을까요? 기차표가 있으면 스파이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가져간 거죠. 좋아요, 레스틀레이드. 아주 훌륭합니다.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론이에요. 하지만 그게 맞다면 사건은 끝난 거죠. 반역자는 죽었고 브루스 파팅턴 잠수함 설계도는 이미 유럽의 어느 나라로 넘어갔을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홈즈가 말했다. 갑자기 마이크로프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움직여! 셜록! 움직이라고!
내 모든 직감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너의 힘을 보여줘. 얼른 범죄 현장으로 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이렇게 엄청난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거야. 알았다고. 홈즈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왓슨, 가세. 그리고 레스트레이드 경감, 한두 시간 우리한테 시간을 좀 내줘요. 일단 엘드게이트 역부터 가봐야겠습니다. 마이크로프트, 잘 가. 이따가 저녁 전에 보고할게. 너무 기대하지는 말고. 1시간 뒤에 홈즈, 레스트레이드 경감, 그리고 나는 엘드게이트 역에서 조금 못 미친 곳, 터널에서 열차가 빠져나오는 곳에 서 있었다. 공손하고 얼굴이 붉은 신사가 철도 회사를 대표해서 나와 있었다. 젊은이의 시체가 쓰러져 있던 곳은 저깁니다. 위에서 떨어진 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사방에 방호벽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차에서 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청년은 월요일 자정쯤에 이 지점을 통과한 기차에 타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선로에서 2m 정도 떨어진 지점을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기차 객실에 폭행 흔적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런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기차표도 못 찾았고요. 혹시 문이 열려있는 객실은 없었습니까? 전혀요. 오늘 아침에 새로운 증언이 나왔어요. 엘드게이트 역을 지나는 일반 도심 열차를 타고 가던 한 승객이 월요일 밤 11시 40분쯤 뭔가 묵직한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역에 도착할 때쯤이었대요. 하지만 안개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요. 응? 홈즈씨, 무슨 문제라도?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말했다. 내 친구는 바짝 긴장한 표정으로 터널에서 구불구불 빠져나온 선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엘드게이트 역은 환승역이라 그런지 선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의 열렬하고 호기심 가득한 두 눈이 그 복잡한 선로에 꽂혀 있었다. 난 그의 날카롭고 경각심 가득한 얼굴, 꼭 담은 입술, 가늘게 떨리는 콧구멍, 잔뜩 찌푸린 눈썹을 보았다. 무섭게 집중할 때 나오는 표정이었다. 포인트.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게 뭔데요? 무슨 뜻입니까?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물었다. 이런 시스템에 이런 포인트가 아주 많은 건 아니죠. 많기는커녕 아주 드물죠. 중년 신세가 대답했다. 여긴 커브도 있습니다. 포인트와 커브라. 에? 저런, 그렇다면 홈즈씨, 무슨 말이에요? 단서를 잡았습니까?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하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흥미진진하군요. 독특해요. 정말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건 왜죠? 선로에 핏자국이 전혀 없군요. 원래 거의 없었어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던데요. 뼈가 박살났죠. 하지만 외상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래도 분명히 출혈은 있었을 텐데. 안개 속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던 승객이 그 승객이 탔던 기차를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엄지씨. 기차 객실을 이미 분해해서 여러 열차에 나눠 연결했거든요. 걱정 마세요, 홈즈씨. 모든 객실은 제가 이미 아주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제가 직접요.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친구의 가장 큰 약점은 머리 나쁜 사람에게 참을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셨겠죠.
어쨌든 내가 진짜로 보려고 했던 건 객실이 아니었습니다. 왓슨, 여기서 할 건 다 했어. 레스트레이드 경감, 더 이상 패기칠 일은 없을 것 같군요. 우린 이제 울리치로 조사하러 갈게요. 그가 돌아서면서 말했다. 런던 브릿지역에서 홈즈는 형에게 보낼 전보를 쓴 다음 붙이기 전에 나에게 보여주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좀 찾았지만 곧 사라질 수 있음. 어쨌든 영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 스파이와 국제 스파이들의 전체 명단과 주소를 베이커가로 보내주길 바람. 셜록. 왓슨, 명단이 오면 큰 도움이 될 거야. 마이크로프트 형한테 신세를 갚아야지. 덕분에 이렇게 굉장한 사건을 맡았으니. 울리치행 기차에 올라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 그가 말했다. 그의 열성적인 얼굴에는 여전히 강렬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이제 소설처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건이 파헤쳐지리란 예감이 들었다. 귀가 축 처진 폭스 하운드가 꼬리를 축 늘어뜨린 채 계집 쥐를 어슬렁거리다가도 사냥감 냄새만 맡으면 돌변해서 눈을 번뜩이며 잔뜩 근육을 부풀리고 가슴 높이까지 뛰어오르는 것처럼 홈즈 역시 아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겨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안개에 온통 둘러싸인 집에서 잿빛 가운을 입고 힘없이 어슬렁거리던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있는 것이었다. 재료도 있고 범위도 정해져 있어.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니. 나도 참 바보야. 홈즈가 말했다. 나한텐 아직도 암흑인데? 끝이 어떻게 될지는 나도 깜깜해. 하지만 단서를 하나 포착했어. 그 남자는 다른 데서 죽었어. 범인들이 시체를 기차 지붕 위에 올려놓았던 거야. 지붕 위에? 정말 놀랍지. 하지만 중요한 건 팩트야. 생각해봐. 열차가 곡선을 그리며 포인트 위를 지나갈 때 살짝 기우뚱하며 흔들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 시체가 발견된 것이 과연 우연일까? 지붕 위에 있던 물체가 떨어질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 아닌가? 포인트는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엔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았을 거야. 지붕에서 시체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아주 기이한 우연의 일치거나 둘 중 하나야. 핏자국에 대해서도 생각해봐. 다른 곳에서 살해된 후 옮긴 거라면 선로에 핏자국이 없는 게 이해가 되지. 이 모든 사실이 각각의 의미가 있어. 이걸 하나로 모으면 설득력이 커지지. 그러고 보니 기차표도 그러네? 내가 외쳤다.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기차표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지. 모든 것이 깔끔하게 맞아떨어져. 하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수수께끼는 전혀 풀리지 않았잖아. 솔직히 그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진 것 같아. 아마 그건... 홈즈가 뭔가 골똘히 생각하며 말했다. 그는 다시 고요한 몽상 속으로 잠겨들었다. 마침내 기차가 속도를 늦추며 천천히 울리치 기차역에 도착했다. 그는 마차를 불러타고 마이크로프트가 준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우린 이제부터 오후 내내 몇 군데 돌아다녀야 돼. 일단 먼저 제임스 월터 경한테 가보는 게 좋겠어. 그 유명한 공무원의 근사한 저택 앞에는 템스강을 따라 쭉 뻗은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땐 안개가 걷히며 그 사이로 물기 머금은 옅은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다. 배를 울리자 집사가 나왔다. 제임스 월터 경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월터 경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집사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가셨다고요?
대체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홈즈가 깜짝 놀라서 외쳤다. 선생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동생인 발렌타인 대령을 만나시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는 게 좋겠군요. 우리는 어둑한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잠시 후 키가 무척 크고 가볍게 턱수염을 기른 50세 정도의 잘생긴 남자가 들어왔다. 거친 눈, 눈물로 얼룩진 뺨,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이 집에 들이닥친 갑작스런 불행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말하는 것조차 무척 힘든 모양이었다. 그 끔찍한 소문 때문이었어요. 제 형, 제임스 경은 명예를 무척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건을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무척 상심했습니다. 효율적인 자기 부서에 늘 자부심을 갖고 있던 형에겐 그건 너무나 참담한 충격이었죠. 그가 말했다. 우린 그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정보를 얻으려고 왔습니다. 이 사건은 두 분께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것처럼 형에게도 완전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건 이미 경찰 조사에서 모두 얘기했고요. 물론 형은 캐도건 웨스트가 범인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건 전혀 모른다고 했고요. 뭐든 이 사건과 관계된 일을 아시는 게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아는 건 그저 신문에서 읽고 들은 게 전부입니다, 홈즈 씨. 미안하지만 제가 지금 무척 힘들어서 오래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로군. 자연사인지 그 불쌍한 노인네가 자살한 건진 모르겠지만 만약 자살이라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일까. 이 문제는 일단 뒤로 미루고 캐드건 웨스튼의 집으로 가보자고. 마차에 오르면서 홈즈가 말했다. 도시 외곽에 있는 깔끔하고 아담한 집에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홀로 남겨져 있었다. 노부인은 너무 큰 슬픔에 젖어 있어서 뭐든 물어볼 형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마침 부인 옆에 참백한 젊은 아가씨가 앉아 있었다. 죽은 남자의 약혼 여인 바이올렛 웨스트베리 양이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던 밤에 그때 그를 본 게 마지막이었다고 말했다. 홈즈 씨,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비극이 일어난 이후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잠도 못 자고 밤낮으로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진실이 뭔지 너무나 궁금해서요. 아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맡고 있는 국가 기밀을 파느니 자기의 오른손을 잘랐을 사람이라고요.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웨스트베리야? 네, 알아요. 저도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돈 필요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었고 봉급도 많이 받았어요. 저축한 돈도 수백 파운드나 되는걸요. 우린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징조는 없었습니까? 웨스트베리야,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예리한 내 친구는 그녀의 태도에 일어난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네,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주쯤이나 그 전후였을 거예요.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골똘히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왜 그러냐고 한번 다그쳤는데 그는 고민이 있긴 한데 그건 직장 생활과 관련된 거라더군요. 그리고 그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너에게도 말할 수 없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더는 묻지 못했죠. 그녀가 말했다. 홈즈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랬어요, 웨스트베리야. 그에게 불리하다 생각되더라도 다 말해주세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더는 말씀드릴 게 없어요. 한두 번 그가 뭔가 말하려다 만 적은 있어요. 어느 날 저녁에는 그 비밀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어요. 그리고 외국 스파이가 거액을 주고 그걸 살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내 친구의 얼굴이 더 심각하게 굳어졌다. 다른 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을 하찮게 여긴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배신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그 설계도를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거라면서요. 그런 말을 한 게 최근이었습니까? 네,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우린 극장에 갈 생각이었어요. 안개가 너무 심해서 마차를 타는 것보다 걸어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우린 슬슬 걸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무실 근처에 오자 갑자기 그가 안개 속으로 손살같이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요. 뭐라고 짧은 탄성을 질렀어요. 그게 다예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 시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12시쯤 그 끔찍한 소식을 들었고요. 홈즈 씨, 제발 그의 명예를 구해주세요. 그건 그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홈즈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왓슨, 다른 곳으로 가보세. 다음 장소는 설계도를 도난당한 사무실이야. 그가 말했다. 이 젊은이한테는 이전에도 이미 혐의가 충분했지만 조사할수록 더 명확해지는구만.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범행 동기가 될 수 있어. 써야 할 돈이 더 많아졌을 테니까. 약혼녀에게 비밀을 이야기할 때도 오직 돈 생각만 했을 거야. 심지어 그는 그녀에게 계획을 털어놓고 공범으로 끌어들일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 나쁜 놈 같으니라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가 말했다. 하지만 홈즈, 그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그리고 굳이 그녀를 길에 세워두고 그런 짓을 저지르기 위해 총알같이 뛰어갈 건 또 뭐야? 그래, 맞아. 그건 정말 이상해. 아무튼 이건 쉽게 판단할 일이 절대 아니야.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브루스 파팅턴 설계도 사건 일부 읽었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인사말을 찍은 날짜와 지금 리딩을 한 날짜는 다른 날짜입니다. 영상이 어색한 부분이 없도록 제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작업했거든요. 이번 리딩 부분에는 퀄리티가 좀 나아졌을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얼른 편집을 해봐야겠습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